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4강의 고려의 발전과 변화 EBS 강의는 잘 수강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강의 고려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확인하기 위한 전체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역사는 크게 그들이 문자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와 문자를 사용했던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 다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지? 자, 우리 을 풀 수 있죠? 그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선생님이 철기는 선사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그치? 기준점이라고 했지? 자, 왜라고 했죠? 그쵸? 철기시대 때 붓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철기를 지나, 그쵸? 그 다음 시대는 삼국. 자, 삼국 다음은, 그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했던, 그쵸? 남북국 시대. 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가, 그치? 통일신라 말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면서 나라가 다시 3개로 갈라졌죠. 자, 백제를 계승했던 후백제, 고구려를 계승하는 후고구려, 그리고 그냥 신라. 자, 그래서 후삼국시대라고 해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후삼국까지 배웠죠? 자, 후삼국이라 해서 후백제, 자, 후고구려, 그리고 그냥 신라까지 우리가 배웠지? 자,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궁예였지? 그런데 궁예가 말년에 정치를 잘 못하면서 결국 궁예 밑에 있던 신하에 의해 궁예가 쫓겨나게 돼. 자, 그 궁예 밑에 있던 신하가, 그쵸? 왕건이죠. 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그 다음 시대를 만들어냈지. 그치? 그 다음 시대를 고려라고 해요. 자, 후 고구려에 있던 왕건에 의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왕건이 세운 나라이다. 자, 그랬던 고려는 신라는 고려에 투항해 왔고 고려는 후백제와의 전쟁을 통해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결국 고려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신라 후백제를 통일시키면서 고려가 굉장히 큰 나라를 형성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의 통일은 최초의 통일이라고 배웠죠? 자,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한 것은 재통일이다. 고려의 통일은 재통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고려도 마찬가지야.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정리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는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의 시기는 전기, 중간 시기는 중기, 뒤의 시기는 후기. 자,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중기에 있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 자, 고려는 기본적으로 차별하는 나라야. 자, 누구를 차별했냐면 왕 밑에 있던 신하를 차별했어. 자, 신하라 하면은, 그쵸? 문관이 있고, 그리고 무관이 있어요. 문관, 그리고 무관. 자, 그런데 고려는 문관은 우대해주고, 무관은 차별했어. 자, 그러면서 결국 고려 중기 때 그 무관들이, 다시 말하면 무신들이 나라를 뒤엎는 정변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 확인했죠? 1170년에 일어나는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여기 빈칸에 내용을 조금 더 쓸 건데 전기, 중기, 후기
각 시대를 주도했던 지배 계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전기를 주도했던 지배 계층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통일신라 말에, 그쵸?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었지? 그 사람들이 결국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웠죠. 뭐라고 불렀지? 그치, 호족이라고 불렀죠. 자, 그 호족들이 고려에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면서 그들이 한 가문에서 고위 관직을 대대로 이렇게 배출시키면서 하나의 가문이 형성됐어. 자, 그 가문을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이 고려 전기를 주도해 나갔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면서 고려 중기는 무신들이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가 되면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되는데, 자, 고려 후기 때 등장했던 새로운 계층이라고 하면은 권문세족이 있고, 자, 권문세족은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한테 들러붙은 친원 세력이라고 해요. 친원 세력. 자, 그리고 이러한 권문세족을 비판했던 신진 사대부가 있고, 자, 신진 사대부가 형성되었던 시기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외적을 무찌르면서 성장했던 또 새로운 세력이 있어. 새로운 무신들, 신흥 무인 세력. 자,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문신 세력이라면 신흥 무인 세력은 새로운 무신이다. 자, 그래서 고려 말은 세 개의 계층이 존재했다. 자, 그러면 각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전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내용으로 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려 전기 때 있던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 시기 때 고려에 쳐들어왔던 친입 세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크게 친입 세력이라면 두 개의 이민족이 있어. 하나는 거란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여진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이건 이렇게 묶어둘게요. 자, 그리고 또 고려 전기 때 있던 또 하나의 사건으로서 반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자, 대표적인 반란이라고 해서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이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이 시기 때 왕이 서경에 있던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하나였던 묘청이 고려의 수도를 옮기고자 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난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고려 중기 1170년 무신 정변이 일어나면서 고려란 사회가 굉장한 혼란기에 들어간다. 자, 무신 정변을 통해 이 시기 때 무신들이 집권했는데, 초반에는 무신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 초기 때에는 굉장히 혼란하다가, 자, 최씨 가문이 집권하고 나서는 최씨 가문에 의해 4대에 걸쳐 60년 동안 무신 정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최씨에 의한 4대부터 60년까지의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이 시기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최씨 정권 중에 최후 시기예요. 최후 시기에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이민족이 쳐들어왔어. 자, 그 이민족은 칭기스칸으로 알려져 있죠. 칭기스칸이 형성했던 대제국, 그치? 몽골이죠. 자, 그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와. 자, 몽골과 고려가 항쟁을 한다. 몽골에 맞서서 항쟁을 한다. 라고 해서 이 시기 때 우리가 대몽 항쟁을 하게 돼. 자, 대몽 항쟁을 하기 위해 이 시기 때 수도도 옮겼어. 자,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에요. 개성. 자, 그런데 이 시기 때 몽골과 항쟁을 하기 위해 수도를 옮겼어. 개경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런데 몽골. 자, 몽골 하면은 유목민족이죠? 말 타는 기마민족이지? 말을 타고 올 수 없는 지역. 그치? 바다 건너. 섬으로 가.
자, 그래서 대몽항쟁을 하기 위해 이 시기 때 강화도로 천도했다. 자,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해서 몽골과 항쟁을 하지만 결국엔 실패했어. 결국 몽골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라는 걸 맺게 돼.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한 거죠. 자, 결국 이 몽골이, 자, 우리 옆에다 쓸까요? 이 몽골이 중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 자, 그 나라를 원나라라고 불러. 자, 결국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했다고 했지. 자, 그래서 고려 말에는 이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한테 간섭을 당하게 돼. 자, 그래서 고려 말을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불러요.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에는 많은 간섭을 당했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왕들의 이름 앞에 충이 붙기 시작해.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렬왕, 충수광 이렇게 충이 붙기 시작하고, 또한 부마국의 신세가 됐어. 고려의 왕들이 몽골 원나라에는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고려는 원나라한테 사위의 나라가 돼. 자, 그래서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 되었고, 또한 원나라는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 정동 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설치했고, 또한 여러 가지 수탈도 해가요. 자, 우리나라에 있던 여자들도 데려가고, 공녀라고 해서 여자들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 특산물도 바치게 되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나라에 의한 간섭을 당하게 된다. 자, 이러한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려 말에는, 자, 공민왕이라고 하는 고려 말에 있던 왕은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폈어. 자,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 반대할 반, 원나라 원나라에 반대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하겠다. 반원자주 정책. 그래서 원나라한테 간섭을 당했던 그 내용들, 그러한 제도들을 이렇게 없애 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엔 신진사대부가 형성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내용 볼게요. 선생님이 원한테 간섭을 당한다고 했지? 이렇게 원나라한테 간섭을 당할 때 원나라한테 들러붙었던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러. 자, 그 권문세족들이 고려 말에 활기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력들을 만들어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자, 공민왕 때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이다. 신진사대부. 그리고 또한 이 공민왕 시기 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또 다른 이민족이 침입하면서, 자, 위로는 중국에서 건너온 세력이 오고 밑으로는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자, 그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신흥무인 세력도 성장했어요. 자,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성계를 알고 있죠? 자,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두 개로 나뉘었어. 자, 고려라는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천천히 개혁하자,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고, 아니다, 빨리빨리 전부 다 개혁하자라고 하는 급진파가 있었어요. 자, 그랬던 온건파, 급진파,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에는 이성계가 있었고, 자, 결국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급진파가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자,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그치? 조선이라고 하죠. 자, 고려 말에 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 그리고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가 함께 그 다음 시대를 형성했다.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고려의 전기부터 해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할 건데, 자, 오늘은 아마도 고려 전기 요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면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를 보면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자, 30페이지를 같이 펴볼까요? 자, 형광펜을 잡고 자, 오늘의 핵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볼 거고, 자, 두 번째,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건너와서 자,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로서 자, 고려의 건국, 후삼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 자, 그리고 고려 초기 국가의 기틀 확립에 해당하는 각 왕들의 정책. 자, 그리고 이러한 고려 왕들의 정책 속에서 마련되었던 통치 체제의 정비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할 것이고, 자, 뒤로 넘어가서 고려의 대외 관계로서 거란의 진입, 그리고 격퇴,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고려의 건국, 그리고 후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건국.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자, 고려는 누가 건국했다? 그치. 왕건이 건국했다. 자, 왕건 역시 송악, 오늘날 개성의 호족 출신이었다. 자, 호족이 뭐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호족이란 지방에서 성을 쌓고 군사력과 그쵸?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지방에서 성장했던 세력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자, 그랬던 호족 출신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올랐다. 자, 그랬던 이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했는데, 자, 이 고려란, 그치?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치? 고려란 이름을 통해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또 있지?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어떤 나라였지? 그치? 발해였죠? 자,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란 나라가 918년에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이 시기 때 도읍을 옮겼다. 어딜로? 송악으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자, 이 고려란 나라는 원래 후고구려이죠? 후고구려에 있던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 그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 올라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하고, 자, 그리고 나서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그러면 후고구려의 도읍은 어디였지? 궁예가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그쵸? 후고구려의 도읍은 처음에는 송악이었다가, 그치? 나중에 옮겼었지? 어딜로? 그쵸? 철원으로. 다시 송악으로 천도했다. 이해하죠? 자, 그랬던 고려란 나라가 918년에 나라를 세웠고, 자, 그랬던 고려가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다시 한번 후삼국을 통일했어. 다시 한번 통일했다라고 해서 보이죠? 재통일이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최초의 통일이라면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은 재통일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재통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918년에 나라를 세웠던 고려는 이 시기 때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했어. 자, 왜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했을까? 저번 시간에 발해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그치?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 때 신라는 항복해 왔다. 자,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야. 그런데 나라를 이끌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나라를 버틸 힘이 없어서 신라에 있던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했어요. 항복해 왔어. 신라는 알아서 항복해 왔고, 당시 후백제와는 전쟁을 벌여요. 후백제는 전쟁을 통해 결국 후백제를 정벌했다. 자,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지? 그치, 견훤이지. 이미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도 이미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 있어. 자,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은 아들들을 차별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견훤의 아들이 아버지였던 견훤을 아버지를 강금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아버지였던 견훤이 몰래 빠져나와서 고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자, 결국 고려와 견훤이 결합해서 후백제를 치러 갔다. 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후백제가 멸망했다. 자, 다시 한번 고려가 신라 후백제를 재통일시키면서, 자, 재통일이죠. 다시 한번 고려라고 한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랬던 고려가 초기에 나라를 어떻게 잡아나갔는지, 나라의 기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초기 국가 기틀 확립은 별표,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특히 광종과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 광종과 성종의 정책은 수능과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매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태조는 왕건이죠. 왕건의 정책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태조 왕건의 정책이라고 하면 민생 안정책, 호족 통합, 견제 정책, 그리고 북진 정책, 그리고 훈요 10조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민생 안정책에 대해서 먼저 보면, 자, 민생, 백성들이죠. 자,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해주면 가장 좋아할 거야. 자, 그래서 조세를 10분의 1세로 인하해줬다. 또한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구제란 그런 뜻이죠. 도와준다.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흑창을 설치했는데, 자, 흑창 위에다가 쓸게. 자, 흑창은 이런 거야. 백성들이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한다. 백성들이 언제 어렵죠? 그치. 백성들은 주로 봄에 가장 살기가 어렵지. 자,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치. 그리고 수확을 많이 하는 시기는 가을이죠. 가을에 갚게 했다. 춘대추납이라고 부르죠. 춘대추납 원칙으로 봄춘자예요. 봄에 곡식을 빌려줄 때 가을추, 가을에 납부하게 한다. 춘대추납 원칙으로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 흑창이었다. 와, 유사한 기관이 있었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고구려에도 요거와 유사한 기관이 있죠? 이름이 그 유사한 제도가 있죠? 그 제도의 이름이 진대법이다. 고국 천황 때 만들었던 진대법이 고려의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진대법. 또한 태조 왕건이 호족 출신이죠. 자, 호족에 의해 왕위에 올랐던 태조. 그랬던 이 태조 왕건은 호족을 통합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피기 시작해요. 자, 우선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 제 옆에 보이지? 자, 호족들과 결혼 정책을 폈다. 혼인 정책. 자,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 명? 그치? 29명이었다. 자, 29명이었다. 태조 왕건이 여성 편력이 심해서 이렇게 부인이 많은가는 아니죠.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호족의 자녀들과 결혼을 이렇게 맺었다. 그래서 혼인 정책을 통해 호족을 통합하고자 했고, 또 하나, 그렇게 결혼을 맺었던 그 호족들에게 왕권, 자신과 같은 성을 주었다. 그쵸? 왕씨성 하사. 자, 왕씨성 하사 옆에 여백 있으면 좀 쓸까요? 자, 왕씨성 하사와 같은 뜻으로 한자예요. 사성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자, 사성, 줄 사자의 성성자야. 성을 주었다. 왕씨성 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사성 정책과도 같은 의미이다. 자, 그래서 혼인 정책 그리고 왕씨성 하사까지는 이게 통합 정책이야.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 그런데 그들한테 항상 좋은 것만 줄 수는 없지. 그래서 그들한테 당근도 주지만 가끔은 채찍도 주는 거야. 자, 채찍이라고 하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요 두 가지이다.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견제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심관 제도라고 나와 있지? 사심관 제도는 위에 올라가니까 그쵸?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같이 내용 보도록 할게. 자, 사심관 제도란 중앙 고위 관직에 진출한 지방 출신 인물한테 자, 출신 지역의 부호장 이하 관직 임명과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중앙에 있는 관직에 진출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경주 출신이었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한테 이 사람한테 이 사심관을 주었어. 경순왕한테 신라 경주를 지키게 한 거야. 통제하도록 한 거야. 자, 그럼으로써 호족을 견제하고자 했다. 호족을 누르려고 했다. 라고 하는 사심관 제도는 호족을 견제한 정책이다. 또 하나의 호족 견제 정책으로서 기인 제도도 있는데, 기인 제도 처음 들어보는 제도 아니죠? 우리 저번에 한번 들어봤지? 자, 기인 제도도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인데, 자, 이거 위에다가 쓸까? 자, 기인 제도는 그 전에 있던 제도를 모방한 거야. 통일 신라에 있던 제도예요. 이거는 인질 제도야. 지방에 있던 그 관리의 자제를 서울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인질로 삼는 거야. 자, 기인 제도는 인질 제도이다. 자, 이 기인 제도는 통일 신라에 있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통일 신라에 있던 인질 제도? 그치. 상수리 제도이죠. 자, 그래서 통일 신라, 이거는 통일 신라 거죠?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모방한 것이 기인 제도이다. 여기에서 계승돼 온 것이다. 이것은 인질 제도이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개씩 묶었죠? 자, 첫 번째 혼인 정책과 왕시성 하사는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당근 정책이라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채찍 정책이다. 이렇게 두 개씩 묶었고, 자, 다음으로 북진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지? 자, 그런데 고려의 영토를 보면 옛날 고구려의 영토 중에 일부는 고려가 통일시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빼앗긴 거지. 자, 우리가 고구려의 영토를 언제 빼앗겼지? 그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그때 당나라한테 빼앗겼죠? 그때 빼앗겼던 그 땅,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북으로 진출하는 정책이야. 북진 정책을 폈다. 자, 그래서 옛날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지? 장수왕 때 수도를 옮겼던 지역이, 그치? 평양이었죠? 자, 다시 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 그래서 평양을 통해서 위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 그치? 그래서 그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어. 서경은 평양인데, 서경이란 서쪽에 있던 서울 경자야. 서쪽에 있는 수도이다. 자,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죠? 여기는 개경. 자, 그런데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쪽의 수도로 삼았다. 서경이라는 의미이고, 자, 그래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이때 영토를 확장해 나가. 어디까지?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자, 태조 왕건의 또 다른 정책으로서 이걸 남겼어. 훈요십조. 훈은 뜻 훈자예요. 교훈할 때 훈. 요는 중요할 요자야. 중요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10가지의 내용. 태조 왕건이 그 밑에 있는 다음 시대의 후대의 왕들한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남긴 글이에요. 훈요 10조. 또 이제 태조 왕건이 남긴 글이다. 해서 태조 왕건의 정책을 좀 보시면 되고, 태조 왕건에 이어서 이 중간에 왕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어. 태조 왕건이 호족들과의 결혼 정책을 통해, 지금 부인이 29명이라고 했지? 자, 당시 왕실에 호족 출신 외척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호족 출신 외척들이 많다 보니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고, 자, 그러한 혼란한 과정 속에서 광종이 왕위에 올라왔어. 자, 그러면 광종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다? 그치? 중앙에 있는 그 호족, 그 외척 세력들, 그들을 눌러야 한다. 자, 광종은 호족을 누르기 위해 크게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어요. 자,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자, 노비안건법이란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먼저 보고 올게. 자, 본래 양민이었으나 불법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을 조사해서 다시 양민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노비안검법. 검사할 검자야. 노비를 검사해서 풀어준다. 노비안검법. 예전에 호족들이 노비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비 중에는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으나 원래는 양민이었으나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 호족한테 노비가 많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노비는 그들의 경제력이야. 그들의 군사력이야. 자, 그래서 불법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풀어준다. 이게 노비안검법이에요. 자, 공신 및 호족 세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 그들의 국가 재정 기반 약화시키고 또 하나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자, 국가 재정 기반 확립과 노비안검법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자, 국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세금을 잘 걷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야. 자, 노비는 사람일까? 그치, 노비는 사람이 아니지. 자,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죠. 재산이었던 노비는 세금을 안 내. 자, 그러면 노비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치,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랬던 이 시기 때 광종은 자, 노비를 풀어줘서 그들이 양민이 되면 세금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준 거야.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 이해했죠? 자, 그래서 노비안검법을 통해 이러한 것을 마련했다. 자, 또 하나. 광종하면은 요 제도를 잘 봐야 돼. 과거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이죠. 과거제. 자, 그 전에는 호족들이 이제 주로 관직에 진출할 때 시험을 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호족들이 자기네 지인들, 자기랑 잘 친한 사람들을 계속 등용시키는 거야.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폐단 속에서 이제는 시험을 통해 정대하게 시험을 통해 사람을 뽑겠다. 자, 과거제를 시행해요. 자, 과거제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신진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시험을 통해 뽑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시험, 그 시험의 주 내용은 유교야, 유교. 유교라고 하는 내용을 시험 쳐서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다. 자, 유교를 바탕으로 시험을 친 이유는 유교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지. 충, 인의, 지예신. 임금한테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충성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유교. 유교를 시험 봐야 하는 관료들. 그 관료들이 유교를 통해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관리가 된다. 그러한 관리는 왕의 말을 잘 듣겠지? 충성하니까. 그치? 그래서 과거제는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 과거제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자, 과거제 실시라고 하는 자료 플러스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광종 7년 사신 설문을을 따라서 고려에 왔다가 병 때문에 고려에 머물렀다. 자, 쌍기의 병이 낫자 광종은 그를 만나고 매우 흡족히 여겼다. 자, 광종이 그의 재주를 아껴서 후주 황제한테 관료로 삼겠다는 글을 올렸다. 자, 광종은 쌍기를 고려의 관료로 발탁했다. 광종 9년, 쌍기는 처음으로 밑줄 과거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결국엔 쌍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광종이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자, 과거제는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기 때문에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고 해서 과거제 같이 보았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갈까요? 자, 광종의 또 다른 정책이라고 하면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했고, 또한 황제,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어. 자, 황제라고 하는 표현은 그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 황제 그리고 연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치, 중국의 황제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도 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황제라고 했죠? 자,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연호를 고려도 사용하고 있다? 그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연호로서 광덕, 준풍을 사용하고 있다. 자, 광종에 이어 성종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성종 시기 때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는데 이거 중요해.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성종 때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제시했던 28조. 밑줄.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기반이 되었다. 자, 그래서 최승로가 제시했던 시무 28조라는 내용 안에는 주로 이제 유교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자, 그를 통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갔는데, 자, 중앙 관제도 마련했고요. 또한 국자감, 학교죠. 유교를 가르치는 최고 단계의 학교지. 자, 그래서 국자감을 정비했고, 또한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또한 향리 제도도 마련했다. 라고 해서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최승로의 건의는 주로 이제 유교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나가자라는 것이었고, 자, 그를 통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자, 우리 지금 국자감 하니까 다시 한번 학교를 나열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고구려의 학교는 뭐였지? 그치, 태양. 자, 통일신라의 학교는 뭐지? 그치, 국학. 자, 발해의 학교는 주자감. 고려의 학교는 국자감. 고려 말에 국자감이 이름이 바뀌어 성균관. 자, 조선의 학교는 성균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 나열해 보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까? 자, 성종 시기 때 마련되었던 체제, 그 통치 체제들에 대해서